제 이름은 민경입니다. 45세이며 부천의 교회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마당에 장미 정원이 있는 아늑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책에 스케치를 그리며 허브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그 조용하고 편안한 삶은 한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남편이 장기간의 출장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던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는 혼자 어전트 언론. 1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말 한마디 없이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단 한마디도 묻기 전에 그는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서명해주세요. 아,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매달 1,200만 원을 보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여자였다. 소연. 소연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 내 결혼식 주례를 맡아준 사람, 모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지금 그녀는 준호의 팔에 감긴 채 내 문턱에 서서 내가 한때 사랑했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넘겨진 것처럼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릿속을 스치는 수백 가지 생각에 천천히 깊은 숨을 쉬었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이혼. 알겠어. 그들은 내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놀라 눈동자를 깜빡였다. 준호는 내가 소리치거나 울지 않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건 내 침묵이 방패였다는 거였다. 매우 얇은 방패.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고통스럽게 명확했다. 나는 준호에게 조용히 눈길을 보내고 폴더를 집어들고 스튜디오로 직행했다. 문을 닫는 순간 소연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했지? 그녀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그런 약한 사람에게 뭘 두려워하겠어? 책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앞에 놓자 손가락이 떨렸다. 심장 통증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고 집중된 분노 때문이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진실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 두 배신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마치 그곳에 속한 것처럼 행동하게 내버려둔 것. 준호는 항상 내가 그를 가진 게 행운이라고 말했어. 그가 나를 참아주는 동안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돈도 안 되는 어린이 책을 쓰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고.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너무 깊이 믿어서 사랑과 존중이 한쪽에서만 흐르는 결혼 생활에서 서서히 질식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더는 아니야? 나는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단지 민경 과거에 부드러웠던 여자가 이제 강철로 변해가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내 모든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을 확보해준 같은 변호사였다. 내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자산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용히 보조은행 계좌를 재활성화했습니다. 그 계좌에는 출판된 책의 로열티를 모아두었던 곳입니다. 준호가 그 계좌의 금액을 본다면 그는 완전히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경시당하는 것이 갑자기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연과 처음 만난 것은 17살 때 인천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웨이브진 금발은 항상 바람에 스친 듯했고 달콤한 미소는 모든 사람의 경계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 수업에서 함께 앉아 책상을 공유하며 지루한 강의를 듣다가 가끔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 남자들은 정말 지루해. 님이 누군가와 사귀는 남자들이 더 좋아해. 저는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지만 해가 갈수록 소연은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났죠. 그녀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들이 먼저 다가왔어. '라고 말하는 것. 그래도 저는 그녀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녀가 당신을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예외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그녀가 나에게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특히 그녀가 준호에 대한 내 감정을 처음으로 털어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준호 고급 미술 수업에서 만난 그 남자, 결국 내 남편이 된 사람이에요. 준호가 나에게 감정을 고백했을 때 나는 정말로 놀랐어요. 고 세 시절 대부분은 그가 소연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큰 일러스트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도서관에서 웃는 모습을 여러 번 봤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저를 선택했어요. 소연이는 미소 지으며 너를 위해 기뻐해. 정말로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갔지만 세 사람은 연락을 유지했어요. 주말에는 우리가 잔전한 코너라고 별명을 지은 작은 도심 카페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데드라인도 학교 스트레스도 없이 따뜻한 라테, 부드러운 재즈, 그리고 편안한 웃음만이 있었습니다. 28살 때 소연은 저에게 약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의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건축가 태현과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로 드디어 소연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현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유형이었어요. 소연이 평소 만나던 화려하고 허세 가득한 남자들과는 정반대였죠. 그녀는 예전에는 시끄럽고 화려한 남자들과 사귀었지만 태현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말을 끊지 않았으며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잔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된 것을 보았고 처음으로 이 관계가 오래갈 것이라 진심으로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1년 후 라벤더로 가득 찬 온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연이 대학 시절부터 꿈꿔온 장소였습니다. 준호와 저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들의 결혼 초대장까지 디자인했습니다. 소연은 저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과 태현이에요. 하지만 소연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은 신뢰와 배신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결혼 3년 차의 소연은 나를 더 자주 전화로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해한 대화들이나 주말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곧 그 전화는 태현에 대한 긴 불평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가 멀어져 갔다고, 너무 조용해졌다고, 그들 사이에 불꽃이 꺼진 것 같고 이제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와 대화하라고, 정말로 들어보라고, 관계를 고치려고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정말로 관계를 고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후 부구, 준호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을 나가는 곳을 말하지 않고 나가고 보여주지 않는 메시지에 웃으며 방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그의 화면에 메시지가 떴을 때 우연히 보았습니다. 나도 너를 그리워해. 그때부터 의심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묻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일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을 직접 듣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직도 준호가 소연과 함께 이혼 서류를 들고 들어와 저를 마치 숨길 게 없는 것처럼 쳐다볼 때까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깨달기 훨씬 전에 시작된 것이었어요. 6년 전 소연이 병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직접 봤다. 그녀는 빛나고 환한 모습으로 3달 된 아기 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태현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큰 소식을 전했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경아, 내가 임신했어. 드디어 내 것이 되는 걸 얻었어. 당시 나는 그녀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는 준호가 태현이 항상 일로 바쁘다며 그녀를 검진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였으니까 졌던 해가 될까? 하지만 준호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 집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타민을 사주고 모든 초음파 검사에 참석했으며 자신의 아이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녀의 식단을 관리했다.
그 깊이를 깨달은 건 어느 날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열었을 때였다. 첫 페이지에 16주 해산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뭐야? 나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친구 도와주는 거야? 태현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겠어? 소연이 누군가 필요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의 도움은 밤을 새우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소연이 생리통이 심해라거나 임신 수업에 누군가 필요해 같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나는 단호하게 상기시켰다. 그 수업은 태현이 참석해야 하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지. 준호는 거의 넝커하지 않던 방식으로 화를 냈다. 넌 정말 이기적이야, 민경. 그는 소리쳤다. 소연은 아무도 없어. 너는 스튜디오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거잖아. 임신 중에 혼자 있는 게 어떤지 모르잖아. 오나는 말을 삼켰다. 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면 내가 부서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소연이 출산했을 때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태현이 아니라 준호였다. 간호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 씨의 아내 맞으시죠? 그분이 소연 씨에게 정말 헌신적이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돌아서며 내 안을 뒤흔드는 충격과 불신의 파도를 억누르려 했다. 아기 하은이 태어난 후 달콤한 작은 소녀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준호는 소연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가 너무 자주 가서 이웃들은 그가 하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분히 버티려고 했지만 세 번째로 소연의 작은 모임에서 하은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용히 오렌지 주스를 따라 마시고 모두의 시선을 피하며 발코니로 나가 숨을 쉬었다. 준호가 따라왔다. 또 상상하는 거야. 그는 조롱과 짜증 사이를 오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를 마주보고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다. 하은이 내 딸인 것처럼 행동해. 항상 소연과 함께 있어. 그녀가 내 유일한 우선순위인 것처럼. 나는 어쩌라고?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그는 내 말이 어리석은 것처럼 웃음을 삼켰다. 민경아, 너는 이해하지 못해. 소연은 내가 필요해. 태현은 그녀를 위해 있을 만큼 감수성이 없잖아.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필요 없어. 나는 그를 쳐다보며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힘겹게 참았다. 너는 내가 너무 독립적이라고 말했지. 나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 말 언어는 너무 독립적이야는 내 피부 아래로 얼음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나를 때렸다. 네, 나는 독립적이야. 삶을 꾸려가는 법도 알고 혼자서 서는 법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무시당하거나 한때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 순간부터 준호와 나 사이에는 깊은 찢어진 균열이 생겼다. 그 어떤 변명이나 사과로도 메울 수 없는. 그는 여전히 우리 집과 소연의 집 사이를 오가며 소연을 돕는 것을 방패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이 우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집 뒤쪽 스튜디오에서 부세선에 빠져 작업 중이었을 때 문이 울렸다.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리였다.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이 이미 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문을 열자 태현이 서 있었고 그의 눈은 피로로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옷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갈색 가죽 폴더로 묶인 두꺼운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말은 없었다. 태현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를 안으로 초대하고 우리 각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내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폴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3달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연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을 뿐이에요. 준호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바로 폴더를 열지 않았다. 심장이 귀에서 울려 퍼졌고 가슴에 무거운 것이 눌러대는 듯했다. 그래도 얼굴을 차분히 유지하며 손을 떨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호텔에서 만나고 있어요. 태현이 말했다. 여기서 5마일도 안 되는 곳에서 주 3회씩요. 비디오, 영수증, 심지어 아침 일찍 함께 나오는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있어요. 마비된 듯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변명도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결국 물었다. 왜 이 모든 걸 나에게 말하는 거야? 태현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연과 다르니까. 당신은 존엄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은이 거짓말 속에 자라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며 얼굴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이혼을 생각해봤어요. 그가 고백했다. 하지만 하은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정호가 사라진 밤마다 내가 침묵을 지켰던 것처럼. 그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낳은 것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서. 용서할 생각은 없어. 나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걸 깨뜨리지도 않을 거야. 아직은.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다. 하은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말이 그녀의 작은 믿음의 마음을 부수지 않을 때까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는 준호의 배신 흔적을 모두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의 의심스러운 일정, 심지어 신용카드에 기록된 이상한 결제 내역까지. 태현도 소연 쪽에서 같은 일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공유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동지처럼. 소연과 준호는 전혀 몰랐다. 그들은 외양을 유지했다. 하은을 안아주며 어떤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웃으며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처럼. 하지만 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15년 우정이 결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여자. 나는 남편의 넥타이에 묻은 립스틱을 눈치채지 않는 척 앉아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민경 힘을 되찾기 위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여자였다. 태현과 나는 매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다. 하은의 미술 수업이나 공동 양육 책임을 이유로 삼았다.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외부 세계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어린 딸을 공동 양육하는 책임감 있는 두 성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미소, 모든 가벼운 고개 끄덕임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어느 오후, 하은이 우리 사이에서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태현이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예전에 소연이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에게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어. 그 후로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단지 이해의 눈빛과 조용한 결의만이 있었다. 우리는 진실을 서서히 드러내기로 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정밀하게. 분노가 아닌 여러 번 상처를 입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자들의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정기검진 중에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후 대기실에서 의료 기록을 꼭 쥐고 앉아 있었을 때 심장이 귀에서 북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양성 난소 종양이었어요. 암은 아니었지만 조기 수술과 수개월간의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없었지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깜빡이는 노란 불빛과 천장 스피커의 메아리 속에서 갑자기 자신이 매우 작게 느껴졌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인간적인 배려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6번째 벨이 울리자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네. 뭐야?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건강 문제예요. 전화선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일 때문에 바쁘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시간이 되면 들를지도 몰라. 그게 전부였다. 무슨 일이야? 어떤 병원이에요? 걱정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배경에서 소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끊었다. 3일 후 나는 병상에서 팔에 정맥주사를 맞은 채 다음 어린이 책 초고를 조용히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창조를 멈추지 않았다. 돈을 위해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은, 내가 한때 잠들게 안아주고 그림을 가르쳐주고 자장가를 속삭여주던 아이가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가 15이 되자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다. 문자를 보내면 짧은, 단호한 답장이 돌아왔다. 학교 때문에 바쁘다. 아니면 때로는 아무 답도 없었다. 소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은과 나 사이에 천천히, 조용히 벽을 쌓고 있었다. 모호한 말로, 아니면 왜곡된 이야기로. 소연은 항상 감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감정을. 태현은 여전히 매주 찾아왔습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꽃이나 과자를 가져왔죠. 그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일에 대한 소식, 하은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과거의 추억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의 존재는 내 회복의 일부가 되었다. 조용하고 변함없고 차가워진 세상 속에서 따뜻한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목 부분이 구겨진 흰 셔츠, 낡은 청바지를 입고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과일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잠깐 들렀어. 소연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방을 스캔하다가 제 스케치북의 반쯤 색칠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하고 있네? 건강 때문에 좀 쉬는 게 어때? 나는 대답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겨 색칠을 계속했다. 내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그가 중얼거렸다. 큰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어.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걱정 대신 호기심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스튜디오에서 루나와 빛의 언덕을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하기로 했어. 계약은 지난주에 체결됐어.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비웃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이제 누구도 필요 없겠지. 나는 그에게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맞아.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특히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나갔고 남긴 것은 한때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남자의 어두운 실루엣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스케치로 돌아가 열린 문이 밝고 끝없는 하늘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렸다. 배신이 없는 세상. 문 뒤에서 쓴웃음이 없는 세상. 인생에 들어왔다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나는 단지 병원방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나왔을 뿐이었다. 15분 정도였을 거야. 돌아왔을 때 내 전화 화면은 18병의 미수신 전화로 빛나고 있었다. 모두 준호로부터였다.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생겨 그를 다시 전화했다.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고 이미 소리쳐 말했다. 민경,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 강제 경매 통지서가 왔어. 소연과 나는 3일 안에 이사 나가라고 했어. 그 집은 우리 집이에요.
잠시 멈칫더니 조용히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요, 준호. 그 집은 제 거예요. 결혼 전부터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계약금을 냈어요. 모기지 대출도 갚았어요. 세금도 냈어요. 당신은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남편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최소한 먼저 나랑 이야기라도 했어야지. 나는 병상에서 차분히 뒤로 기대며 정맥주사관을 조심스럽게 조정했다. 우리는 이혼 중이에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소연이를 내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온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배경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소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다. 가족, 내가 말했다. 거짓으로 지어진 가족은 진짜가 아니야? 그건 단지 환상일 뿐이야. 나는 너희 둘을 현실로 돌려보내는 거야? 좋아,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빚이 있어 최소 1200만 원. 너는 나를 지원하겠다고 했잖아. 나는 짧은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걸 동의한 적 없어. 그리고 만약 전혼계약서에 사본이 있다면 제12조를 다시 읽어봐.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이나 이혼 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화선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위험하게도 간청에 가까운 톤으로 변해 있었다. 민경, 우리는 한때 진짜 가족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알아. 하지만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 정말 이렇게 잔인해야 해. 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병원 천장의 무균적인 흰 타일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건 내가 압도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이 대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반쪽 진실과 조작으로 포장된 달콤한 죄책감. 준호,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잔인하지 않아. 나는 잔인하지 않았다. 그저 취약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었다.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말로 전화를 끊었다. 이제부터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 날 소연은 죄책감으로 가득 찬 후회와 수동적 공격적인 비난으로 가득 찬 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내가 이 정도로 갈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글보다 더 크게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 정도로 밀어붙인 건 정말 누구였을까? 내 변호사, 김선잣. 60대 초반의 강하고 날카로운 여성은 신속히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준호와 소연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한 공식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금융기록, 은행 명세서, 세금 서류, 그리고 내 이름이 유일한 소유주로 명확히 기재된 등기권리 증서. 나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마침내 이해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소연에게 차를 따르거나 준호에게 회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더 이상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후 태현이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호두 스콘이 가득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하은이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문을 닫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하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태연은 내 시선을 잠시 맞추고는 가볍게 내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새로운 문을 열 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문이에요. 3월의 밝은 오후,
약 2달간의 집중 치료를 마치고 의사가 다음 치료 단계 전에 몇 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태현은 병원에서 나를 태우고 치료 전에 렌트한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넓은 창문 너머로 오렌지 나무가 우거진 뒷마당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도 채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준호의 어머니 연희 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집에 올 수 있겠니? 일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준호와 소연과는 이미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와 그녀의 남편 병철은 항상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에게 그 정도는 갚아야 했다. 그래서 태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나가야겠어. 준호 집에서 일이 생겨서 도착했을 때 한때 평화로웠던 집은 혼란의 현장이었다. 준호와 소연은 거실 한가운데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하은은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눈이 붉고 부어오른 채로 울고 있었다. 연희는 즉시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나는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하은이 일어나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민경,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하은, 그녀는 차분히 숨을 쉬고 나서 소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오늘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침묵해왔어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지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은, 뭘 하는 거야? 가족 일은 우리 사이에서 해결해야지.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하은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마른 방을 침묵으로 뒤덮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하은을 마치 얼굴에 맞은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은은 자리를 지키며 굳게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톤은 의도적이었다. 수년간 마음속에서 연습해온 연설처럼.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열이 날 때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림을 배우며 손을 잡아준 사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 바로 당신이에요. 엄마. 민경 엄마.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내 눈물이 언제부터 흘렀는지 몰랐지만 이제 느껴졌다. 뜨겁고 조용하며 승리가 아닌 진실의 감정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다. 소연은 떨며 속삭였다. 하은아, 내가 너를 낳았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키우지 않았어요. 하은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나를 트로피처럼, 어떤 것의 증거처럼 대했어요. 병철은 일어나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은 후 준호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민경만 아니라 당신 딸의 신뢰를 잃은 거야? 그녀는 당신에게 결코 배우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할 만큼 크게 들렸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목소리를 찾았다. 하은,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수년 전부터 당신이 준호의 생물학적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때 소연과 그녀의 산부인과 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확인했지만 결코 말하지 않았다. 내가 침묵을 지킨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진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그때 진실이 필요로 하지 않았어. 그녀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 필요로 했어.
나는 준호를 직접 바라보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더 조용한 감정 실망이었다.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내 사랑 그건 내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거야. 하은이 다가와 나를 안고 단단히 끌어안았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걸 후회해.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다시는 너를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의 그 순간 나는 깊이 깨달았다. 삶이 무엇이든 앗아 같더라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선택해 사랑해준 아이, 피가 아닌 신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어떤 라벨이나 타이틀보다도 더 의미 있었다. 하은의 말로 인해 준호의 부모님 집에서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떠나려던 순간 문턱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늦어서 미안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캐스팅을 완성하기 위해 왔어. 모두가 태현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돌아섰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시선에는 무시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는 소연 그가 한때 반지를 줬던 여자들 똑바로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말했다. 소연, 너는 이혼 서류에 실제로 서명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그게 내 머릿속에서 빠졌나 보네. 소연은 경직되었다. 어머. 8개월 전 그 서류 말이야? 네, 태현이 대답했다. 내가 받은 서류는 단지 초안이었어. 변호사 서명도 없고 공증도 없었지.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어.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공기를 가다듬은 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법적으로 당신은 아직 내 아내야. 준호는 큰 소리로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봐, 태현. 아직도 전처에게 매달리고 있나? 정말 비참하네. 그녀가 선택한 건 나야? 정신 차려. 태현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휴대폰을 꺼내 몇 줄을 빠르게 입력한 후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여자. 그는 소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 우리 결혼 선물을 팔아 새 남자친구와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갑자기 자신감을 잃었다. 그만해. 그는 짜증나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너희 둘이 어떤 고상한 말로 나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그는 비웃었다. 민경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그냥 운 좋은 일러스트레이터일 뿐이야. 그녀가 상황을 뒤집을 힘이 있을 리 없어. 나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준호, 내가 말했다. 운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의 5% 정도일 뿐이야. 나머지는 내가 본 적 없는 수년간의 노력에서 나온 거야.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을 방 쪽으로 돌리며 숫자가 말하게 했다. 한국 최고의 출판사 3곳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된 금액과 주요 계좌에 현재 5억 원 약 37만 6천 달러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차분했다. 현재 진행 중인 출판 계약이 3건, 올가을에 방영될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리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어린이 책 시리즈가 4권 있어요. 지난해 언론, 내 수입은 약 6억 6천만 원 약 50만 달러였어요. 준호는 입을 벌린 채로 있었다. 소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몰래 웃고 있을 때 나는 진짜를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동정심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세계요.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마침내 소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부드러웠다. 민경, 일이 꼬였다는 건 알아.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망도, 경멸도 없었다.
단지 진심으로 놓아준 사람의 명확함만이 있었다. 소연,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단 하나뿐이었어. 정직함이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걸 줄 수 없었어. 배신당한 우정은 오래된 스웨터처럼 다시 입을 수 없어. 우리 사이에 다시 시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하은의 손을 잡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뿐이야. 내 삶에는 거짓말쟁이에게 자리 없단 걸 모두가 이해하는 거야. 그 말과 함께 나는 그 집을 단호하게 걸어나갔다. 내 곁에는 나를 선택한 아이가 있었다. 나를 가족으로 선택한 아이가. 그리고 내 뒤에는 한때 내가 항상 뒤에 남겨질 거라고 믿었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틀렸어. 이번에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잊을 수 없는 모임 후 몇 주 후, 소문은 우리 작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준호는 아버지인 변철 씨에 의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리직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다. 스캔들이 터진 후 마을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과거에 여러 번 아들을 구해준 병철 씨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는 가족회의에서 내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회를 원한다면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며칠 후 준호는 제주도로 보내져 심해 어선에서 육체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오전 4시에 시작되었고 잠은 차가운 금속 침대에서 흔들리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혹독했습니다. 신뢰를 모두 잃고 실패한 투자로 재산을 모두 잃은 그녀는 도시 남쪽의 낡은 모텔로 이사했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며 주말에는 창고에서 상자를 옮기는 것으로 가득 찼다. 과거의 삶의 모든 순간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열중했던 여성은 이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은 하은의 양육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태현의 변호사로부터 제출된 상세한 보고서와 하은의 진심 어린 증언을 받은 법원은 신속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현은 완전한 법적 보호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소연은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의 특별 허가 없이는 방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나는 한가로운 5월 오후 중앙도서관에서 하은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내 아이들의 책 중 하나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책은 최근 유럽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이었다. 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니? 나는 부드럽게 물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얼굴이 빛나며 말했다. 언젠가 엄마의 책을 번역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아이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멀리 떨어져 살아도요. 제 마음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평화와 고요함을 꿈꿨습니다. 그림과 페이지, 평온함으로 가득 찬 작은 세계를요. 하지만 하은은 제가 창조한 것이 그 세계를 넘어 훨씬 더 멀리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나지 못할 마음들을 찾아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려. 내 건강도 좋아지고 있었다. 치료는 점점 덜 필요해졌고 의사는 몇 달 더 상태가 좋다면 완전히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단지 가끔 검진만 필요할 뿐이었다. 나는 부두로 돌아갔다. 수채화의 부드러운 물결과 상상의 풍경 속으로, 아픔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만약 아픔이 찾아온다면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로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적한 저녁, 스튜디오에서 작업 중이던 저에게 태현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이번에는 신선한 라벤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봤어. 그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나는 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경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너를 존중하고 함께 머물러줄 사람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아픔을 겪어왔다. 배신, 상실, 그리고 진실. 그는 내 모든 미완성된 부분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깊이 알고 있었다. 그의 친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시간, 침묵,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견뎌낸 것이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꽃을 받아 부드럽게 화병에 넣은 후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내가 물었다. 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가 걸리든 유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다. 아름다운 약속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다시 한번 부수려 했을 때 태연은 단 한 번도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머물렀을 뿐입니다. 민경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큰 상실이 진정한 자유와 재탄생의 문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는 힘으로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친절함, 창의적인 정신은 단순히 정의를 가져다 준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밝혔습니다. 상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민경은 진실하게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용감하고 부드럽고 강렬한 뒤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민경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3. 치유,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